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15년 만에 총리직 복귀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 총리제 실현 여부도 관심이 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 정치 현안과 함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장님 아침 일찍 감사드리고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그 한덕수 전 총리 지명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잘 골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내가 보기에 네. 지금 그동안에 총리 후보로 거론된 사람 중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인께서 이 소위 경제에 좀 중점을 둔 총리를 갖다가 선택했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 가장 잘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약간 좀 올드보이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전후 사내 받고 나이가 좀 많다는 그것뿐이지. 그뿐이다. 예. 실질적으로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의 후보자. 경우에 그 사람의 이론적인 바탕이나 그동안의 그 행정 경영 같은 것이 네. 총리를 하는데 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자, 또 문제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인사청문회요. 인사청문회 한덕수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 별로 큰 하자가 없는 분이니까 예. 내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어제 보도였나요? 4년 4개월간의 김앤장이나 거기서 한 고문료 18억 정도 받았다고 취임 공직 이후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아하. 자기 지금 그동안에 아무 지금 별 직책이 없는 동안에 로펌에 가서 자기 소위 전문 지식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의 또 야당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할 때 당시 도덕성 문제 같은 걸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민주당이 반대로 지금 야당이 되는 상황인데 현미경으로 들이댈 것 같기도 한데 또 지방선거가 앞에 있잖아요.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장관이나 총리 청문회를 볼 것 같으면 개인적인 비리를 파고들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별로 큰 하자가 없을 거라고 난 봐요.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지난 일이긴 한데 오래된 일이긴 한데 2002년도에 그 김앤장 고문이 있으면서 론스타 헐값 매각 관련성 이 부분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연히 그냥 그분이 경제부 총리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론스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연관관계가 나는 없다고 봐요. 관련성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 한 총리 후보자가 이제 임명을 받고 하면 책임 총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 특히 책임 총리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직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단 관리형 총리 아닌가 얘기가 있어요.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지로 지어낸 말인데 우리나라의 그 헌법 체계상 총리가 별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말을 갖다 가지고서 총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책임 총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단 한덕수 총리가 임명이 되고 정부가 소위 성립된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와 관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네.
지금 아무리 뭐 책임 총리 해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난 봐요. 아, 말로 할 건 없고 한다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의 두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네.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다 뭐 따로 뭐 총리한테 무슨 책임을 갖다 맡긴다는 것이 조금 어색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말이 안 맞을 것이다. 자, 총리 외에도 이제 새 정부 내각을 꾸려야 됩니다. 조만간 또 많은 인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이 다수입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인사들은 인사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보기에 좀 인수위원회에서 소위 내각 구성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참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예. 결국 가서는 과거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인사 선택을 갖다 하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냥 거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없으니까 새 사람을 발굴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에 또 예전에 거론됐던 사람들 쓸 수밖에 없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 만났을 때 인수위의 인수 파일, 그 인사 관련된 파일을 건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총리가 장관에 대한 재청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장관들 후보들 만들어 놓은 명단을 갖다가 뭐 지금 총리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중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채청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뭐 별개의 사항이고 특히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원팀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경제부 총리라든가 기타 경제 관료들의 경우에서 한 총리의 의향이 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일이지만 예. 일단은 하여튼 총리에게 그와 같은 소위 건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필요하니까 명단을 줬을 것이다라는 것이네요. 저 한덕수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일성이 아마 제가 들었을 땐 그건데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한덕수 후보자가 어떻게 해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가장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네,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재정 건전성. 예.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상식에 속하는 건데. 네. 지금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거기 그 점에만 이 소위 집중할 것 같으면은 현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서 지금 전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그동안의 그 손실을 갖다가 보상해 준다고 지금 대통령 선거 약속했잖아요. 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행을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뭐 아무리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 막연하게 무슨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50조 추경 약속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당연히 그건 뭐 사실은 거의 코로나가 발생할 때서부터 예. 정부가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또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재정 건전성만 따져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 사회 문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갈등 구조가 양극화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뭐 다른 경제정책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나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행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차기 정부의 기대치가 가장 역대 정부상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치유무도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당선인에 대한 소위 여론조사상의 지지도가 과거에 비해서 낮은 낮아요. 이유는 예. 이번 선거가 너무나 박빙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참 앞으로 지금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제대로 정부가 출발하면서 저희 국정이 제대로 잘 펼쳐질 것 같으면은 여론이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이제 있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 달려 있다고 나는 봐요. 아,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황홀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성공하는 대통령의 지름길 첩경이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 같으면은 예. 모든 것이 뭐 의도대로 다 될 수 있다고는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가지고서 시작을 갖다 하는 것이 난 정상이라고 봐요. 네. 이 사건 내용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청와대 해동하고 3일 정도 지나서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두고 또 갈등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뭐를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박두선. 그거 지금 뭐 대우조선 사장 임명한 거 그 자체가 그렇게 무슨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데 큰 문제라고 난 보질 않아요. 예. 예. 큰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계속 문제를 좀 아니 제기를 무슨 하니까. 시비를 걸 수 있으면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일단 한번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그걸 받아 그 대수로운 것처럼 질질 끌고서 음흠. 논쟁을 한다는 건 자체가 내가 저 보기에는 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자, 김종수 여사 옷값 관련된 특활비 논란도 여전한데요. 자, 이거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논두렁 시계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본질은 뭐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갖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하라고 일단 1심에서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문제가 된 거라고는 봐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잘하고 있다.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좀 해달라 안철수 위원장한테 얘기했던데 위원장직 맡을 수 있습니까? 선대위원장직 같은 거? 거야 무슨 저희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하나의 이제 일원이 되게 된 다음에 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받아들이냐 안 하냐는 건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뭐 출마 얘기도 있고요. 보궐선거 어떻게 좀 짚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내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역할을 하면 민주당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 부처의 3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